내용은 4장 의약품 관리와 5장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경영 및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4장 의약품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주기로 넘어오면서 각 장의 순서와 구성에 변경이 있습니다. 3주기에서는 9장 의약품 보관, 10장 조제, 11장 투약이었던 3개의 장을 4주기에서는 4장 의약품 관리로 묶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인증과 비교해보면 의약품 확보 기준을 제외한 4.1, 의약품 보관 4.2, 처방 및 조제 4.3, 투약 및 모니터링의 3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 의약품 보관의 기준은 ME2 의약품의 보관, ME3 의약품의 보관 상태 감사, ME4 마약류 보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각각의 내용을 분리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정신병원과 설치과 모두에서 정규 항목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ME1은 의약품 보관에 관한 규정이 있다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는 이하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규정에는 ME2부터 ME4까지의 내용이 각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의약품 보관에 있어 개별 통에 들어있는 약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으나 소분되어 있거나 조제된 의약품도 라벨링이 되어야 하므로 의약품이 보관되는 장소와 상태에 따라 라벨링과 목록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병동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규 처방에 따른 약이 일정 기간 이내에 투여되지만 병동 비치약품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마다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고위험 의약품은 의약품 관련 업무 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고위험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는데 고위험 의약품으로 선정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경우에는 고농도 전해질 제제와 주사용 인슐린 제제를 고위험 의약품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둘째, 위의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에 따라 의약품의 상태를 감사하고 그 기록이 구비되어져야 하고 각각의 검사 결과에 따라 불량이나 파손, 유효기간의 경과 등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 후속 조치에 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마약류 보관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하여야 합니다. 약국이나 병동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향정이 보관된 조제약을 병동에서 보관할 때에도 잠금 보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의약품 유효기간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대한약사회의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의약품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알약통은
의약품 겉면에 유효기간이 있긴 하지만 사용을 위해 개봉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약 포장기로 조제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자면 병동에 비치 약품을 보관할 때에 다른 약통에 담아서 보관할 경우는 6개월 이내이고 약포지에 개별 조제한 경우는 60일 이내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병동 내 비치의약품의 유효기간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럽제도 원통의 겉면에 유효기간이 있긴 하지만 개봉하게 되면 개봉 후 28일 이내입니다. 투약통에 덜어서 조제하게 되면 14일에서 28일 이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고류의 경우 원래의 용기에서 개봉하게 되면 뚜껑을 잘 닫는다는 전제하에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연고를 조제용 연고곽에 담아주면 3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병원의 규정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보관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우선 의약품이 보관된 장소별로 목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목록을 정하는 관리 자료를 확인합니다. 병동의 비치약품의 경우 적절한 의약품 보관 환경과 각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병동이나 조제실에서 고위험 의약품을 분리 보관하고 있는지 질문하거나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라벨링에 있어 덜어서 담은 연고 같은 소분한 의약품이나 인슐린 같은 개봉된 의약품의 경우 유효기간 관리를 위한 라벨링도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개봉된 의약품의 경우 개봉한 날짜를 적어두고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동 비치약품이 개별 포장된다면 선입 선출할 수 있고 개별 포장된 의약품의 유효기간 역시 각각 정해져야 합니다. 의약품이 보관된 장소별로 보관 상태에 관하여 담당 부서와 감사 주기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마약류 관리 관련법을 보면 이전에는 마약류 관리 대장이 법적으로 요구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의 목록을 관리하고 마약류 취급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마약류 저장하는 시설의 적절성도 확인합니다. 일부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조제약을 병동에서 보관할 경우에도 당일 투여되는 약을 제외하고는 잠금 장치에 보관되어져야 합니다.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에 따라 의약품의 상태를 감사하는 데 있어 담당자와 주기에 따른 기록을 확인합니다. 각각의 검사 결과에 따라 불량이나 파손, 유효기간의 경과 등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면 바람직합니다. 마약관리대장,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 비치는 현재 불필요합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일명 NIMS라는 사이트 접속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의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을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분명 수량, 취급 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 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각각의 환자별로 또는 약의 사용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산으로 기록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을 통해서 최근 자료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거나 혹은 EMR과 연동하여 자료 등록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약류와 프로포폴은 일주일 이내에,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이전 달 내용을 2월 10일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개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양식에 따른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준 4.2 처방 및 조제입니다. 원래 3주기에서는 10장 조제에서 보면 MEE가 2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4주기에서는 4.2 처방 및 조제로 바뀌면서 ME가 5개로 늘어나고 처방, 감사, 조제, 라벨링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서 내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해당 기준은 설치과에서는 평가하지 않고 정신병원에서만 정규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ME1은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입니다. 해당 규정은 3주기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였지만 4주기부터는 포함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주기부터 모든 규정에서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나, 예전처럼 규정을 유무로 판단하지 않고 비율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하기 때문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규정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비율에 따라 상 또는 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4.2 처방 및 조제의 ME1 규정에서는 특히 관련 법, 예를 들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등을 준수하여 다음에 4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ME2 안전한 처방, 3 의약품 조제 및 확인, 4 의약품 조제 환경 관리, 5 의약품 조제 시 라벨링입니다. ME2 안전한 처방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었고, 타 기준에서 인용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처방이 가능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고, 처방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처방의 발행 원칙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지,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한 필요한 요소는 기준 1.1에서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 1.1을 인용 가능하고, 투여 중인 의약품을 확인하는 절차는 집찬약 관련해서 규정에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처방 관련 절차도 기준 1.1에서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 및 전화 처방의 절차도 관련 기준 1.1을 인용할 수 있고,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과 관련 절차 역시 기준 1.1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체중 또는 검사 결과가 고려되어야 하는 처방, 또는 처방 형태에 따른 절차, 그리고 의심되는 경우 처방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의약품 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절차, 처방과 관련된 직원 교육 등 안전한 처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ME3에 해당하는 의약품 조제 및 확인에서는 조제의 적격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제 전 처방 감사와 조제 후 의약품 감사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제 전 처방 감사의 내용에서 처방을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처방의 경우 이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이러한 중재가 실패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제 환경 관리에서는 조제실의 출입 통제, 그리고 조제 공간의 구획 및 청결 상태 유지, 환기 시설, 조제 도구 관리, 직원 위생 관리, 직원 안전 관련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조제 시 라벨링의 구체적 정보 내용과 보관 방법에 대한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주기에서는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던 내용들이 모두 명문화되어 규정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E1에서 정해진 규정의 각 내용을 ME2부터 5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방 및 조제를 추적 조사할 때에는 ME2 처방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처방의 구성 요소와 처방 발행 원칙 준수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조제 전과 후에 조제약에 대한 감사한 내용이나 방법을 전산 화면이나 봉투의 수기 표시 등으로 확인하고, 또한 조제 전후 감사의 절차에 관하여 의사나 약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적격한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약사의 약사 면허증을 확인합니다. 조제 환경의 경우 의약품 조제 장소, 즉 약국에서 출입 통제 여부를 확인하고 조제 공간의 구획과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국 내부의 구획은 약국 내부에서 조제하는 공간의 물리적 구분을 뜻합니다. 가루약 조제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루약을 조제한다면 집진 장비의 구비 및 관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제대 및 조제기기 청결 상태와 위생 관리 및 보호구 관련 물품 비치 관리도 점검합니다. 직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관련 물품들을 확인합니다. 이전에 보신 ME4와 관련해서 판정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한 표입니다. 상중하를 평가할 때의 기준으로는 첫 번째 출입 통제는 약제부서, 약국의 물리적 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동에는 약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직원이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의약품 준비 구역에 일반이 접근이 어렵도록 관리하면 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물리적 통제 유지가 되지 않고, 약국의 물리적 통제는 유지되지만 병동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중으로 평가하고, 약제 부서, 병동 양쪽에서 물리적 통제나 직원 상주 혹은 일반인 접근에
차단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로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제 공간의 구획은 약제 부서에서 조제 구역을 구분하도록 하면 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제 구역의 구분은 공간적 구분을 하는 데 있어 가벽이나 파티션, 아크릴판 등을 사용하여 약국 내부에서 조제 구역을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조제 공간 청결 상태 및 조제 도구 관리입니다. 약제 부서와 병동에서 모두 청결하면 상, 약제 부서의 청결 상태는 양호하지만 병동의 청결 상태가 일부 미흡하면 중, 그리고 상과 중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로 판단하겠습니다. 조제 공간에서 환기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상, 그리고 약제 부서에서 환기시설 구비 및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중으로 평가되겠습니다. 보호구 역시 보호구가 구비되어 있고 잘 착용하고 있으면 상, 그리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중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조제된 약의 라벨링 정보와 표기 내용을 ME5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투여 전까지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관 방법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동이나 조제실에서 조제된 의약품의 라벨링을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특히 병동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규 처방에 따른 약이 일정 기간 이내에 투여되지만 병동 비치약품의 경우에는 언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마다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4.3) 투약 및 모니터링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정신병원과 설치과 모두의 정규 항목으로 요구됩니다. 3주기에서는 11장 투약에 해당되는 내용이 4.2 투약 및 모니터링으로 옮겨왔습니다. ME2를 보시면 적격한 자가 의약품을 투여한다의 조사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4.3) 투약 및 모니터링의 ME1을 보시겠습니다. 의약품 투여에 관한 규정이 있다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규정에는 ME2부터 ME5까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ME2 의약품 투여에 적격한 자, ME3 의약품 투여 시 필요한 정보 확인 및 투여 기록, 그리고 ME4 의약품 투여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안, ME5 지참약 관리의 내용이 ME1 규정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ME4에서 고위험 의약품이나 마약류의 투여 시 부작용 발생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ME5에서 말하는 지참약이란 환자가 내원 시에 외부에서 가져온 약 등을 의미하는데 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지참약이라고 하더라도 입원한 병원의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관한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ME1에서 구성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ME2부터 순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약 및 모니터링 기준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인사 자료를 통해 투여가 허가된 직원을 확인합니다. ME3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정보들을 질문하고
의약품을 투여한 내용에 관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의약품 투여 시 정보를 확인하거나 혹은 투여한 기록입니다. 수기 차트나 전자 차트에서 흔히 간호사들이 기록한 메디케이션 노트를 통해 투여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ME4.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실제 의료진들이 알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ME5. 지참약 관리의 경우에는 지참약을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처방 원칙, 그리고 정보 공유, 보관 방법, 환자와 보호 의무자에게 교육 여부 및 내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식별이 필요한 지참약의 경우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지참약이라고 하더라도 입원 병원의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되어야 하고 구두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지참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가 포함될 경우에는 보관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별 지참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5장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가 4주기부터는 5장에 위치합니다. 3주기에서는 12장 환자 권리와 의무, 13장 불만 및 고충 처리 2개의 장을 4주기에서는 5장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로 묶었습니다. 또 이전 3주기에서는 없던 내용이었지만 2주기 인증에 포함되어 있던 동의서 관련 기준이 새로 추가되어 총 3개의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5장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는 5.1 환자 권리 존중, 5.2 불만 고충 처리, 5.3 동의 3개의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기준 5.1 환자 권리 존중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1 기준은 환자 권리 존중입니다. ME의 개수는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ME 2개를 통합하여 ME2로 구성하였고 ME3 진료 과정의 참여와 ME9 환자의 개인 물품 관리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5.1 환자 권리 존중은 대부분 필수 항목이지만 이 중에서 ME3 진료 과정의 참여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정규 또는 시범 항목이고 ME9 환자의 개인 물품 관리는 설치과에서는 따로 평가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ME3 진료 과정의 참여와 ME9 환자의 개인 물품 관리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규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5.1 환자 권리 존중은 필수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ME1의 규정에서 80% 이상을 충족하여 상으로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ME2에서 ME9 중 필수 항목인 ME의 내용이 없으면 해당 ME는 자동적으로 하로 평가되므로 특히 규정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ME1은 필수 규정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권익보호, 환자의 권리와 의무 설명 개시,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의 진료 과정 참여 방법, 신체 노출 보호, 통신 및 면회 제한에 관한 사항, 강제 노역 금지, ME8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관한 사항, ME9로 개인 물품 관리, 이상 9가지의 내용을 포함한 규정이 환자 권리 존중에서 요구됩니다. ME5 학대 및 폭행 피해자 또는 의심 환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 체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ME1에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보시겠지만 ME5에서 보면 보고 및 지원 절차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규정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지침의 형태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환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입원 및 퇴원 관리에서 강제 동의 입원 및 폭행 금지에 대한 사항, 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 또는 처우 개선에 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안내 사항들을 안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 설명을 개시하는 ME2와 관련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가 치료에 협조해야 할 의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화되어야 합니다. 입원 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또 병동 내 위해 도구를 반입하는 금지 목록들을 어떻게 안내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ME3은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의 진료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ME4는 신체 노출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이야기합니다. 통신 및 면회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자유 제한을 금지하지만 환자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부득이 통신 및 면회 제한을 하게 될 때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고, 관련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 노역 금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E8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처음에 보호 수용할 때에 시설 수용자에게 인권 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인권 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라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설치 운용하고 구체적인 설치 위치, 용지 및 필기도구,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고 접수 대장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 내용들을 규정해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ME9 환자의 개인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자별로 사물함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관리 방법을 지원합니다. ME5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대 및 폭행 피해자 또는 의심 환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 체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ME1에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ME5에서 보고 및 지원 절차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E1의 환자 권리 존중의 규정에 ME5 학대 및 폭행 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 절차의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혹은 ME5와 관련된 별도의 절차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ME6에서 통신 및 면회 제한 시에는 법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 및 면회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을 할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의 개시 및 종료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에 다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5.1 환자 권리 존중의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우선 확인한 후에 환자 권리 존중에 관한 ME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ME2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의료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외래나 병동 등에서 실제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개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제 동의 입원 및 폭행 금지에 대한 사항,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안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권리고지 서식을 이용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으며, 또 외래와 병동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ME3은 입원을 결정하고 계속 입원을 유지하고 주치의가 약을 처방하거나 시술을 할 때, 지참약을 가지고 올 때, 검사를 시행할 때 등 진료 전반에 걸쳐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에게 설명과 결정, 확인을 하고 이를 기록한 것을 동의서와 의무 기록 등을 통해 진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E4 의료진들에게 병원 내에서 신체 노출을 위한 조치들을 질문하고, 병동 내에서 스크린이나 커튼을 사용하거나 노출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장실 구조 같은 환경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관찰합니다. 다른 환자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진료실 환경 또는 처치 등을 할 때에 다른 환자로부터 시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격리 강박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신체 노출 방안들을 병원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ME5는 학대 및 폭행 피해자를 위한 보고 체계 및 피해자의 지원 방법에 관한 절차의 검토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5.1 환자 권리 존중의 규정에 포함되거나 혹은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ME6에서는 통신 및 면회 제한을 할 경우 격리 강박과 동일하게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의 개시 및 종료 시간, 제한 지시자 및 수행자의 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격리나 강박을 할 때에 의무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E 7에서 의료기관은 강제 노역을 금지하며 병원 내에서 작업 치료를 할 경우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지침에 따라 관련된 절차와 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ME 8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환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는지 또는 진정서 용지와 필기구, 봉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서면으로 진정한 경우 병원에서 진정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진정서가 있으면 병원이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또는 전화나 서면으로 진정이 접수하게 되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권위원회의 공문이 발송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중간에 취하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진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접수 대장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ME 9의 개인 물품 관리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개인 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사물함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불만 고충 처리 기준은 정신병원 및 설치과에서 정규 항목입니다. 불만 및 고충 처리 규정에서는 첫 번째, 담당 부서 및 담당 직원, 두 번째, 정보 제공, 세 번째, 불만 및 고충 사항 관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접수 장소와 방법, 그리고 회신 절차를 안내하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접수, 처리, 회신, 기록에 이르는 불만 및 고충 사항을 관리하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합니다.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간호사에게 불만 및 고충 처리 관련 절차의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불만 및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해 환자나 보호 의무자에게 어떻게 안내하는지 확인합니다. 외래나 병동에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안내문 등을 이용해서 안내를 할 수 있고 입원 시에는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불만 및 고충 처리함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는 별도의 함을 사용합니다. ME 3에서는 직원에게 접수된 불만 및 고충 처리 사항 방법을 질문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에게 불만 및 고충 사항 처리 결과 회신 방법 등을 질문하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접수되고 처리되어 회신된 기록들을 확인합니다. 기준 5.3 동의는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 의료 행위를 위한 동의서로 구분되어 ME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설치과에서는 평가하지 않고 정신병원에서만 평가하게 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는 녹음, 녹화, 촬영 시 그리고 작업 치료,
특수치료가 있는데 녹음, 녹화, 촬영, 작업치료, 특수치료 등을 할 경우 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평가 4주기 3.1.6 특수치료 항목으로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73조와 동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전기충격요법, 인슐린 혼수요법, 마취하 체면요법, 정신외과요법, 신체 일부 절제술, 정신질환 증상을 교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혐오자극법을 특수치료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의 작성 범위로는 위험 수준이 높거나 흔히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기타 동의를 요구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의 예시로 고위험 약물과 전기경련치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기경련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는 법에서 필요한 동의이기도 하면서 동의서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해당으로 판단합니다. ME2에서 녹음, 녹화, 촬영, 작업치료 및 특수치료에 관한 동의 관련 의무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에게 설명을 제공하는지, 해당 행위 전에 동의를 받는지, 또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ME3 동의서를 받는 의료행위는 병원에서 그 목록을 정하며 목록이 없을 경우 미해당으로 판단합니다. 동의서의 평가도 앞선 ME2의 동의와 동일한 내용을 판단합니다. 동의서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8장은) 경영 및 조직 운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3주기까지는 경영 및 조직 운영과 관련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4주기에서는 인증과 유사하게 경영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에서 하지 않던 시스템 추적 조사 시간이 평가 일정의 예시 시간표 중에 들어가 있고 경영진 서류 검토와 경영진 인터뷰의 시간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인터뷰를 통해 주로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8장 경영 및 조직 운영과 관련된 내용의 8장 경영 및 조직 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그 총 7개 시스템 추적 조사 중에 하나인 경영진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8장 경영 및 조직 운영에 포함되는 평가 기준은 2개로 첫 번째, 합리적인 의사결정, 두 번째, 의료기관 운영 방침으로 구성됩니다. 8.1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은 정신병원에서만 정규 항목으로 평가하고 설치과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규정의 요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조직 운영 ME2, 그리고 ME3 재규정 관리,
관련된 규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조직 회의체란 병원 전체의 운영 전략과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 부서장 회의 등으로 표현되는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규정에서는 이러한 회의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정기적인 개최 운영을 하고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운영 전략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인력, 인적 자원의 관리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절차의 관리에 관한 내용도 규정화되어야 합니다.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규정 서식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규정의 목록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검토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경영진 관련 서류와 경영진 서류 검토와 경영진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M2에서 의사결정조직 회의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회의 개최 후에 회의록을 통해 그 운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4.1 주기 평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의체 또는 위원회는 6.1 질량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위원회, 7.1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 8.1 의사결정 조직 총 3개입니다. M23에서 의료기관의 규정 목록을 확인하고 어떻게 규정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규정 제정 및 개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8.2 의료기관 운영 방침은 다른 기준과 다르게 특별한 규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의 평가는 경영진 인터뷰의 시스템 추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8.2 의료기관 운영 방침의 M1의 경우에는 규정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의 미션 또는 사명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션은 의료기관이 지향하는 방향 등을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제정하게 되고 이러한 미션을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M1의 미션이 있다에 관한 평가는 경영진 인터뷰의 발표나 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M2 미션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입니다. 경영진 인터뷰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미션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션에 앞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활동 내용과 또 그러한 평가 결과를 경영진 인터뷰의 발표나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M23 미션을 공지한다는 의료기관 내에 미션이 있고 이를 직원과 환자 및 보호 의무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션은 미션 선포식, 병원 내 게시나 공지 자료물, 전산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M24 직원은 미션을 알고 있다의 평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미션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보고 그 대답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조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정신병원 및 설치과의 4주기 평가 규정은 이전에 개별 M2에 녹아들어 있던 내용을 모두 M1에 포함시켜서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의 이해를 잘 보고 규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준의 이해에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지만 예시로 든 내용은 병원에서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한 부분에서는 8장 경영 및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이 정신병원 및 설치과 평가에서 새로 추가되었고 4장 의약품 관리와 5장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부분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주기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